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료는요, 네이버 우리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네이버 블로그에 왼쪽 하단에 있고요. 왼쪽 하단에 강의 자료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더 많은 어떤 내용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구독을 하셔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채널 보기가 있습니다. 채널 보기를 누르면은 지금 이 뭐죠? 동영상 그 다음에 재생 이래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위에 재생을 누르면 과목별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내용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듣는 분 계시죠? 그죠? 그러면 이론 1부터 이론 7까지 나와 있나요? 이론 7까지 쭉 듣고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실력 올리기라든지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부차적으로 같이 듣는 것이 훨씬 좋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사실은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듣고 계속 듣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방법입니다. 한 번 듣고 한참 뒤에 또 하나 듣고 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국가기약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내용들의 어떠한 전체적인 어떤 줄거리를 이야기했죠. 입찰 과정하고 그 다음에 CM하고 VE 과정이 어떤 일로 이루어지는가 과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은 여러분이 도표로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좋죠. 자, 그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낙찰 방식 이제 세부적인 게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실제로 이제 세부적인 것을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목적이나 어떤 내용들을 넣으시면은 하나의 계약하고 관리에 관한 내용. 이 관리라는 것은 공사 관리예요. 그죠? 공사 관리고, 시공을 해가지고 유지 관리가 아니죠.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관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전반까지의 계약에서 관리까지의 내용들이 하나의 줄거리로, 하나의 표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계약 관리는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칠 때는 어느 부분이 나온다, VE가 나온다 이러면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딱 V 하나만 대량 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정 안에 VE가 있어서 VE의 내용들은 뭐뭐다 이렇게 나와야 점수가 훨씬 좋아진다는 거죠. VE만 묻는다고 해서 VE만 답을 쓴다든지 계약 방식 쓴다고 해서 계약 방식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3점밖에 못 얻는다는 거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은 우리가 국가계약법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조달청의 구분에 있는 시설공사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종류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입찰 우리는 입찰 업무 부서가 아니라서 입찰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가서 사장님 오늘 가서 금액 적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업무부에서도. 그래서 그 전날 모욕 제기하고 사장님이나 부사장님이나 개인스레 그죠? 어차피 안 되는데도 그 금액 적기가 완전 로또 당첨하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도 괜히 자기 탓 아닌데도 갔다 오면은 떨어지면 괜히 본인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고요. 저는 입찰을 한 번도 보러 간 적은 없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사는 비록 모르지만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입찰을 모르지만은 설계하는 입장, 그리고 나중에 VE를 하는 입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감리회사든 공사를 하든 이런 회사를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은 내가 지금 하는 설계가 어떤 과정 안에 있다 라는 것 정도를 하는 것도 좋고요. 사실 기술사가 되고 나면 VE를 하는데 이 VE는 어떤 공사에 관한 내용이다, 어떤 입찰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처음 이렇게 VE 갔는데 보리자루처럼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안 하죠. 그죠? 그리고 뭐 두려움 없이 또 가게 됩니다. 자, 이제 기술사 공부는 그 지금 우리가 사전에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다 해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안에 뭐 세부적인 내용은 기술사 대능하고 실무를 걸쳐서 더 많은 것이 업데이트 되는 과정이죠. 그죠? 그 전에 어떤 기반을 다져놓는 것은 기술사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자, 국가계약법에 어떤 시설공사가 있고요. 자, 국가계약은, 국가는 어떤 큰 타이틀만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자, 조달은요, 조달청에서는 좀 더 이것을 세부적으로 좀 나눠놨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이래놓고 이제 뭐 나중에 각각 지자체로 내려가겠죠. 자, 이제 지자체는 요것에 맞춰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공사 금액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다가 보면 그렇죠. 지자체에서 나온 설계를 하다 보면 관공서하고 협의 보는 과정에서 야 너무 많다 좀 잘라라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멍청 한 부분을 없애는 경우도 있죠. 근데 뭐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또 중간에 VE 과정도 걸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조달청이 하는 일은 뭐고 그 다음에 국가계약법에 있는 시설공사의 종류는 뭔가 라는 내용들을 오늘 볼 건데요. 또 시계 제가 안 맞춰놨네요. 자, 보면요. 국가계약법의 시행령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국가기본법 안에 다 이런 거는 시행령에 다 들어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건설 관련 공사는 각 관련법에 따라서 아까처럼 각 어떤 기본법들에 따라서 그죠? 따라서 공사가 종류가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건설산업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기공사, 정보통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다음에 소방시설공사 자 이거 옛날에는 좀 뭉뚱그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더 세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을 우리가 더 많이 하겠죠. 그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 건축, 조경, 환경시설 어쩌고 저쩌고 해체공사 까지 더 많아요 사실. 근데 저는 좀 줄였어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로 따로 나죠. 그죠? 입찰이 따로 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공사업은 또 다 이건 각각 따로 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져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조달은 이것의 어떤 방법들이라든지 각각의 또 공사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입찰의 방법을 예시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조달청 구분의 시설 공사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론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또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위의 기본법을 따르게 되어 있죠. 그죠? 관련법 주체별로 시설의 종류, 공사 금액, 기간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합니다. 자, 조달청이나 지금 국가계약법이나 어떠한 큰 타이틀은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예산이나 공기 얼마만큼 할 것이냐에 의한 구분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공사 규모,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공사 규모죠. 물론 공기도 봅니다. 기간, 그죠? 자, 공사 규모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입찰자 설계 참여 정도. 자, 이게 이제 크게 나눠져 있는 게 설계 참여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따라서 되어 있는 공사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자, 거의 다 어떤 말은 맞아요. 다 무슨 입찰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서는 딱 뭉뚱그려서 나오는 경우도 이제 설계 참여 정도는 조금 다르긴 달라요. 자, 보면은요. 우리가 예산 공기에 따라서 계속 공사냐, 그 다음에 계속 계속 공사냐, 아니면은, 아까 어디 갔죠? 계속 비공사냐, 그 다음에 장기 계속 공사냐, 라고 있습니다. 입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장기
계속공사, 장기공사. 이래서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업체가 똑같이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한 업체가 하는데 장기 계속 공사가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나 공기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공사냐, 계속 비공사냐, 장기 계속 공사냐. 자, 예산에 따라서 보통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이나 공기. 그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아주 오랫동안 계속 해야 되는 공사는 그때그때마다 입찰을 보면은 회사가 달라지면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사 규모, 우리가 대체로 많이 보는 게 공사 규모하고 설계 참여, 물론 예산 공기도 많이 보긴 봐요. 자, 공사 규모에 따라서 대형 공사냐, 그 다음에 계속 비대형 공사냐,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대형 공사냐. 그래서 이렇게 그거는 공사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찰자 설계 참여에 따라서 우리가 대안 설계냐, 대안 입찰이냐, 일괄 입찰이냐, 특정 공사냐, 기술 제한 입찰이냐. 자, 우리가 기술 제한 입찰이라는 걸 많이 보시죠, 그죠? 기술 제한 입찰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 입찰 이런 것도 많이 들었죠. 자, 그러면 안에 특징들은 각각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자, 각각의 특징마다 있습니다. 우리가 뭐 무조건, 이거는 뭐, 우리가 사실 기술 제한이나 대안 입찰, 일괄 입찰, 어떤 것은, 이거는 우리가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일괄 입찰로 놔야 되는데, 왜 대안 입찰로 놨지? 어떤 공사 같은 경우는, 야, 저거는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것은 뒤에 뒤져보면 대안 입찰,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공사는 조금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행공상가 할 정도로 억지로 이렇게 말을 맞춰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계 참여 정도에 따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특징들이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자, 이건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계속공사, 계속비공사, 장기 계속공사는 예산 공기별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가는 산업기본 어떤 각각의 기본법 안에서 만들어진 공사 분류가 되어 있다면 조달청은 조금 더 이렇게 공사 입찰을 보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놨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요거는 어떤 입찰로 낸다. 아니면 이 공사는 어떤 것으로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계속 연간공사가 합리적이고 뭐 이런 것이라든지 수의계약 체결 가능한 공사, 시공자하고 자,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 공사, SOC 사업 나중에 우리 내용들이 SOC 사업 있잖아요. BTL, 뭐 BTO 이런 공사, 그죠? 자, 이런 공사 같은 경우가 대체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비공사 같은 경우는 총공사 금액에서 1년마다 끊어서 연부액이라고 해서 뭐 올해 예산은 얼마니까 얼마까지 하고 얼마 예산 받아서 얼마 하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작은 업체는 도산될 경우가 많겠죠. 그죠? 그래서 대체로 이런 것은 국가공사, 그 다음에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공사, 회사 이런 것이 더 많은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 규모별은 많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대체로 우리는 공사 규모별을 더 많이 보죠. 일반 건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우리가 공사 규모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거는 어찌 보면은 국가기관에 관한 어떤 공사라면 공사 규모별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어떤 대형 공사, 그래서 철도 사업이 아니더라도 뭐 터널을 뚫는다든지 이런 것은 어찌 보면은 계속 공사는 아니잖아요. 수년간 해야 되는 공사는 아니잖아요. 물론 수년간은 하긴 하겠다. 몇 년간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수십 년간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공사는 아니죠. 그래서 대형 공사, 그 공사비 추정 가격이 300억 이상, 그죠? 500억 아닌가요? 500억 같은데. 그래서 300억 이상, 이거 얼마 전에 만들 건데, 그래서 300억 이상 신규 복합 공정.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규 복합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제 전국구로 푸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 일반 대형공사는 계속 비예산으로서 계상되지 않는 그 대형공사입니다. 하니까 예산이 그때그때 정해져 가지고 만드는 공사겠죠. 자, 이제 입찰자 설계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자, 기술 제한하고의 특정 같은 경우 한번 보시고요. 대한입찰 같은 경우는요, 공사 금액의 어떤 낙찰자, 그죠? 설계 기능, 효과,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낮고 기능성이 높은 경우, 그러면서 공사 기간이나 공사 금액에 초과하지 않는 설계를 한 업체들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특정 공사 입찰이 있고, 기술 제한, 입찰이란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어떤 공사 그것만 주는 거죠. 공개하고 기간 주고 어떤 특정성, 환경 어떤 특정성만 딱 주면서 각 업체들이 기술 제한을 하는 게 있죠. 그죠? 자,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것도 꽤나 대형 공사인데요. 그런 기술을 제한을 해서 각각 그 회사가,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정 기술들을 대입을 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공사 금액을 좀 더 낮춰주겠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는 이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를 줄여주겠다라든지,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 제한 입찰을 내깁니다. 자, 우리 서울의 지하철 쪽에 그런 지하철이 몇 개 있었어요. 기술 제한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난공사가 있거든요. 그 구간에 난공사가 있어가지고 그 공사를 도저히 이거는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어떤 큰 회사라도 설계가 안 돼서 기술 제한을 입찰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의 난공사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전반적인 기술력, 그 다음에 뭐 돈도 그렇고 공기라든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한을 해서 낙찰된 어떤 어디죠? 저 용산공원 있는 데가 어느 역이죠? 그 역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터미널 있는 쪽도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터널이라든지, 터널이 아니고 그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각 어떤 회사에서 기술 제한을 입찰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건 좀 일반적이지 않는 경우에 입찰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어떤 이것은 조달청하고 국가 기관하고는, 국가 계약은 굉장히 큰 타이틀을 낸다면, 조달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세부적인 것을 국가 계약법에 따라서, 기본법에 따라서, 계약 기본법에 따라서 거기에 이렇게 예산 공기, 그 다음에 어떤 공사 규모, 설계, 입찰자의 설계에 관한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맞춰져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의 지금 설계하는 내용들은 어느 입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은 과연 어느 곳으로 입찰을 하고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굳이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들어보면 좀 더 공부에 접근하기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경쟁 입찰은 어떤 거고, 낙찰자는 어떻게 낙찰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